남부 내륙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4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는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주목됐던 것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역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논점을 다른 곳에 맞추려 했는데 여야 의원들의 장군멍군. 먼저 김진태 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말로만 국민 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 내놓는 겁니까?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일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그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진에 관해서 관련 있다는 내용이 단서라도 있거나 근거도 있으면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과 추측, 수도, 상상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 2015년 2월 달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이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패스트트랙으로 고소 고발당한 사람들이 검찰총장 청문회라니 이러며 탄식. 이 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발끈하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하시는 이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논점은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한국당 의원들은 양정철에게서 덕본 거냐고 집중 추궁. 김진태 의원.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올해 2월에 만난 양정철. 그 양정철이 올해 6월에 고발됐는데 어떻게 올해 2월에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그렇다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정치인 만나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항상
박정현의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재밌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못 들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 날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 등 일본 고위층 인사들이 한국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북한과의 관련사를 잇따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고정 노동조합이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서비스업 여성 50대 이상 등 취약계층들의 가입 증가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무역전쟁의 두 키워드 민감성 그리고 취약성.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2주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평소보다도 네. 더 열심히. 네.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던 그때 그 힘까지 다 끌어모아서 왜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네. 예. 네. 저번에는 제가 출연 안 했었은 거니까 저도 중요하겠네요. 저에 대한 평가도. 오늘 사실 이 방송 우리 유재일 씨를 투입한 배경에도 청취율 조사 오늘을 위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나라인데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와 경쟁하는 이렇게 해서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죠. 네.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본토의 남동해안에서 160km 떨어진 섬. 나라인데 나라라고 말을 못하는. 특히 이게 공중파에서 나라라고 했다간 또 중국이 난리를 치겠죠. 글쎄요. 뭐 그러려나 말려나. 네. 어쨌든 중국의 그 국가의 한 부분이긴 한데 또 이 별도의 또 이 법률로 또 이제 통치가 되는 나라. 네. 예. 거기는 이제 타이페이가 수도고요. 네. 뭐 이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이 아니었군요. 오늘 퀴즈가 홍콩인 줄 알고. 홍콩은 아니고요. 중국의 영토다. 이러면 또 타이페이도 애매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홍콩은 아니고. 마카오도 아니고. 섬으로 돼 있는 큰 섬이죠. 네, 큰 섬. 네. 여기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자유중국이라고 또 명명했던 곳이 장제스, 장개석 이런 분이 총통으로 계셨다. 그렇습니다. 자, 1058번 쓰시는 분 대왕 카스테라.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엉뚱한 답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디 유재일의 밝히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오늘 민감성 취약성 이제 이게 뭐 자유무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게임 이론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요. 싸울 때 우리 민간에서도요. 우리 이렇게 부부간에 싸울 때도 민감하고 취약한 거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너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사귀었지. 민감한 문제죠. 그러나 별로 취약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흥 하고 하면 되는 건데
비상금 통장 내놔. 이건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고 취약한 거. 예. 이게 이제 서로의 존재를 건 싸움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국가 간에건 개인 간에건 친구 사이건 부부 간에서도 항상 발견되는 문제라서 네. 그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잘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민감함을 건드는 건 도발이고요. 취약성을 건드는 건 진짜 싸우자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 건 게 있죠. 그러니까 민감한 건 도발 정도고요. 취약성은 이건 상대가 일명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갈등을 상대가 먼저 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석유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상대의 취약성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의 지금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민감성과 취약성으로 하면 아베의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보인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일본한테 막연히 이제 불쾌감, 분노 이런 것만 있는데 일본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민감성, 취약성을 노리고 있는지 이걸 알면은 또 그렇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이 지금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요, 계속.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도 되게 취약성까지 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취약성 부분에 있어 보면 되게 소심해요. 민감한 건 팍팍 건드는데 취약한 건 되게 조심해서 건든다는 얘기죠. 아, 일본이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보면 그 백색 국가 얘기 나왔을 때 아시아에서 백색 국가가 있었나요? 백색 국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수출 우대 국가. 그러니까 전략 물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데서 규제를 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해주는. 그동안 한국이 백색 국가였어요. 백색 국가였죠. 특혜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 백색 국가 지위에서 이제 한국을 빼버리겠다. 빼버리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백색 국가였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이 백색 국가 보면 진짜 백인 국가들이에요, 죄다. 아, 그래요? 진짜 이게 원래 백색 국가가 이게 좋은 우리 화이트 리스트 할 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서방 국가를 위주로 돼 있고 아시아에서는요 그 어떤 국가도 백색 국가로 돼 있지 않았었어요. 우리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일본이요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라고 반도체 파운드리 EUEV 공정을 지금 건드는 건데 우리의 경쟁 국가는 일본도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사업 망했어요. LP다도 도시바도 망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일본에는 반도체 생산 업체가 나만 한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친해서 좋아서 이렇게 백색 국가의 지위로 올린 게 아니라 반도체는 그냥 한국과 갖다 쓰자 뭐 그런 맥락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일 우리랑 일본하고 다이렉트로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을 사이에 둔 삼각 동맹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바 매각할 때 중국 업체를 한테 파는 거를 미국이 말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기 그 도시바 지분에 참여를 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거예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가전제품 강국 아닙니까?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뭐 어쨌든 지금도 뭐 소니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반도체 부분을 건드렸다면은 이건 사실 일본이 출혈 경쟁 자기들한테도 해가 되는 그런 분쟁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취약성에서 보면은 한국의 지위가 대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의 지위가. 그러니까 지금의 지위가.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한테 대만을 우대해 주고 우리를 뭐 했다 이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취약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민감성 정도만 건들고 취약성을 아직 건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선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취약성을 건드는 건데 일본이 이 취약성에는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민감한 것만 건들고 취약성에는 정말 조심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약자로 보지만 최근 전에 전자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한 최근 20년간 일본하고 경쟁하던 산업 부분에서요 거의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핸드폰이요. 소니 핸드폰 세계적으로 많이 안 팔립니다. 백색 가전도 다 밀렸고요. 반도체도 밀렸고 조선도 밀렸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이 산업이 무너지는 거에 있어서 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자인지 일본이 약자인지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서 우리가 식민 지배하고 일본에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심지어는 오리콘 차트 1위가 BTS예요.
그렇죠. 오리콘 차트 1위가 BTS. 네,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최근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승질은 나 있는데 그 승질을 있는 그대로 건드렸다는 자기네들이 속된 말로 좀 위신이 떨어지니까. 위신이 떨어지니까 지금 상태에서 떨어진 위신 상태에서 우리한테 반격한다고 하는데 민감한 주제를 건들면서 취약성은 건들지 못한다. 파국으로 가는 거를 일본 스스로 지금 자제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서로 하면 우리도 니네한테 우리가 공급 안 하면 너희도 이럴 거 있지.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둘 다 손해를 보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감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죠.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이 취약성까지 건들면서 전면적으로 가진 않고 민감한 문제들만 계속 박박 긁을 것이다. 이게 아베의 행동의 가이드라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요. 일단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파국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일본 업체가 이제 매각에 나왔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그러면 그거를 적자가 나는 기업을 인수해서 흑자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일본 내부에서는 그걸 흑자로 돌릴 역량이 있는 기업이 없고 인수 업체로 나오는 게 거의 다 한국, 인도, 중국 이 정도 말고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몰락에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고 국가라는 자부심이 우리 상대로요. 문화, 민주주의 어떤 면에서도 밀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이 민감성을 건드렸지만 아직 취약성을 건드리는 단계는 아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건드리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 경계를 명확히 보면서 지혜로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대만. 타이완. 두 개 다 정답. 다 대만으로 보내셨네요. 1157번 쓰시던 분 정대만이요.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슬램덩크 3점 슈터. 정대만. 자 0308번 쓰시던 분 대만 음식이 맛있다는데. 그리고 0633번 쓰시는 분 대만.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가의 대우를 받습니다라는 아주 이 현실성 가득한 레알성 가득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제일의 발키리의 주인공 유제일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교통정보센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와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따끈따끈한 소식 주진우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구간으로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차가 많습니다. 사고 구간을 지나서는 김포 부근에서 자유로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에서 송파까지 10km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은 금천 일대로만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진안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쏙 인터뷰 집념의 사나이 주진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진우 기자가 애청하는 라디오 방송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김용민 라이브만 듣습니다. KBS 1라디오. 네, 그렇습니다. 5시 5분에 시작하는.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만 듣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저희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미리 보기, 청문회 쟁점을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청문회 현장 다녀오셨죠? 네,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지금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분간이 좀 안 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이나 검증보다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검사가 윤대진이라고 후배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련된, 정작 윤석열 후보자하고 관련된 얘기나 그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서요. 네, 조금 청문회가 김이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취재 기자들도 다 마감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다 할 쟁점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방 없었다, 의혹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기사에. 삼성 떡값을 황교안 대표가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 폭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황교안 대표가 삼성 떡값 받았다는 보도를 냈다가 2013년에 냈다가 2016년에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 하면서 사과, 정정을 했어요.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를 했어요. 한국일보가. 맞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일보가 패소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근데 주진우 기자가 목요일 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삼성 떡값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삼성 떡값을 줬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고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그때 천주교 정유견 사제단 신부님들 그리고 그때 변호인단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했어요. 황교안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고 주기적으로 관리받고 있는 검사였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내가 황교안을 직접 관리했다는 이런 관리 목록이 있다는 떡값 검사 관리 목록 그 리스트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출한 리스트를 오늘 박주민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기가 총리인 시절에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서 정리했다. 소송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99년에 그 떡값을 건넸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일보와 소송 관계는 그 이후고요. 만약에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그래요? 소송으로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일보하고의 송사 과정에서 나는 떡값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갖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소송으로 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김용철 변호사가 자기가 황교안 검사를 주기적으로 관리했으며 떡값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요. 진술했다는 리스트에 황교안 이름이 있다는 게 오늘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약간 헛갈리고 어려운가 본데 그러니까 황교안은 삼성의 떡값 검사였고 퇴임 이후에 삼성 일을 맡아요. 황교안 총리가 퇴임 이후에 16개월 동안 16억을 받았어요. 벌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되기 전이죠. 직전까지 그 달에 1억씩 벌었는데 그 중에는 삼성한테 받은 돈이 굉장히 그 수입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관리받다가 검사 시절에는 그 이후에는 삼성 일을 수임했다 이런 의혹을 받기 충분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김용철 변호사는 나는 황교안에게 떡값을 줬고 상품권을 주었다. 부하 직원
목까지 황교안이 그 가로챘다. 네. 이런 진술을 분명히 했고요. 진술서에 남겼고요. 그다음에 증언했습니다. 네. 그 증언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가 윤석열이고요.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 박주민 의원 질의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진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술서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고 했는데 그 진술서가 몇십 페이지였고 진술 내용이 몇백 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는 그 진술서 봤습니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 기억합니까? 들었습니까? 얘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직 그 질문이 나온 단계는 아니었군요. 네,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이 없어요. 쟁점이 거의 없고 이 정도 남았지 않았나.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쟁점이 몇 개 남았습니다. 아까 윤우진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서도 사실은 윤우진의 형인 윤대진 검사나 아니면 윤대진의 친한 선배인 윤석열 검사에 대한 그 관련성이나 보고받거나 그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하나도 안 나왔고 아까 표창원 의원이 공개했는데 국회 속기록에 황교안 장관이 출석해서 이거는 검경 수사권 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치니 검찰에서 잘 보고받고 있다. 자기가 보고받고 챙기고 있다는 이런 진술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게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도 몸통은 황교안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정말 윤우진 씨에 대해서 뭐 특혜를 베풀려고 했다. 그러면은 지난 정부 때 이게 그냥 뭐 거론되지 않고 넘어갔을 리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추론이 또 가능하겠네요. 윤석열, 윤대진은 그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권 말기까지 눈에 가시여서 계속 좌천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트집이었으면 이미 잡혔죠. 사실은 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의 때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지금 진행 중인 청문회 와중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어떤 관련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네. 매일 하는 얘기인데 별 내용 없었어요. 그리고 태블릿 PC 얘기가 다시 나왔다.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다. 이걸 보면은 청문회에 물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이 나오자마자 기자들은 좀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태블릿 PC,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조작됐고 조작된 내용을 인지한 가운데 JTBC가 보도했다. 이렇게 변희재 씨가 주장했다. 변희재 씨. 그 내용의 연장선상 죄송합니다. 네. 연장선상에. 네, 연장선에 있죠. 그런데 이게 태극기 집회에서도 나오는 얘기였고 변희재 씨가 계속 되풀이돼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청문회장에서도 다시 나왔습니다.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분의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자와 언제 만났느냐. 뭐 이걸 두고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아니냐. 한국일보 보도대로 4월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고 윤석열 후보자는 1월 또는 2월에 만났을 것으로 기억한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 이게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만나지 않았냐 이 얘기고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한 후에 정치인이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자나 검찰총장으로 가는 사람하고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4월이니 2월이니 나오는데 별다른 쟁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2월에 만났던 1월에 만났던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될 사람을 만나면 되냐고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근데 이제 고발한 거는 6월이고
만난 건 2월이고 네. 그러니까 6월에 고발될 사람을 왜 2월에 만났느냐. 그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어요. 국회의원 자질이 좀 나쁘다고. 오늘 청문회에서 윤석열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김진태 의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 얘기였거든요. 6월에 고발될 사람을 왜 만났느냐. 2월에 만났느냐.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한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검찰총장 후보를 모셔다 놓고 검증하고 자질을 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들만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막 매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직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려면 좀 한참 멀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방송 준비 때문에 오후 것은 꼼꼼하게 시청하지 못했는데 오전 보니까 그래도 윤석열 후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꽤나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한당 청문위원들은 전원 피고인인데요. 그 범죄 행위가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불러다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정도인데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국회에서 싸우는 국회는 안 된다. 회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죄에 따라서 형량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벌금도 세고요. 실형 나오면 10년간 피선고 이 박탈될 수도 있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약간 몸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 상황을 좀 모니터 해보셨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건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그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고소 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59명이. 경찰 수사는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CCTV를 분석하는 과정이 길었고요. 이제 그 관련자를 부르고 있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일단 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 안행위 간사 그러니까 경찰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자료를 내놔라. 누가 이 수사를 하느냐 전화번호 내놔라 이렇게 좀 부당한 압력을 벌이고 있어서요. 아니 자기들이 수사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행위가 경찰한테도 하고 있고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한테도 하고 있어요. 수사지휘하니까. 주광덕 의원이 그러고 있어요. 주광덕 의원이? 네네. 주광덕 의원 오늘 청문위원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 이름을 주광덕 의원의 이름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실명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부적절한데 그분들은 좀 부적절한 일, 국회의원들은 부적절한 일을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수사가 엄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 후보자하고 사법고시 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그런데 지금 검찰에다가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지금 알아보려고 연락하고 있다. 물어보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간 지금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한당 의원과 그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경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따로 조사를 해서 진위를 따지는 그 단계가 불필요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이 됐습니까? 수집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CCTV가 있어서요. 곳곳에. 이거는 조금 수사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걸 타협하거나 이 수사를 흐지부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용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나왔는데. 1741번 쓰시는 분.
청문회가 아니라 질문회, 질문만 하고 듣질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잘 보셨다가 내년 총선 때 이렇게 투표를 잘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경고. 예. WSJ님, 윤우진 형제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주진우 기자님 어디서 어느 미용실 다니십니까? 뭐 이렇게 머리를 못 잘라서 머리가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보고 있는 본격 정치 토크. 이 분야 최고 빅마우스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부대표에서 대표가 되셨어요. 10년 걸렸습니다. 아, 쿠데타로 밀어내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도 곧 전자를 띄겠습니다. 박원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런 후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청문회에는 윤석열은 없고 윤우진, 양정철, 황교안만 있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이 흐름으로 청문회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일단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 삼을 만한 소재는 가족, 그리고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네. 그리고 이제 코드 인사. 지금 양정철 그 원장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그 코드 인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 방어의 소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황교안. 이게 이미 예상됐던 구도대로 가는데. 예. 근데 이게 좀 앞에 이제 1시간 반을 그 청문 후보자를 향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공방을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았잖아요. 예. 사실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좀 심도 있게 듣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했을 뿐이고 앞에 너무 정치 공방이 많이 돼서 또 한 번 이게 인사청문 제도의 그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이 검증 장치로서의 실효성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 섞인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차분한 그 청문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 없었고요. 그래서 좀 싱거운 느낌도 좀 들었고. 근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좀 몸을 좀 많이 낮추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유념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 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답변 중에 부패 역량, 부패 수당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 지표 갖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로 이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박시영 대표께서 지난주에 예측하셨는데 적중했습니다. 네, 제가 한 3에서 5%포인트 오르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했는데 대략 비슷하게 맞췄죠. 혹시 박시영 대표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제가 리얼미터로 배우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51.3%, 부정 43.8%, 민주당 지지율 40.4%, 한국당 지지율 27.9%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 11월 3주차 때 52%였는데요. 작년 11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한 거죠. 대개 이제 40% 중후반대가 많았는데 50%를 돌파하는 것은 한 6주 만에 돌파했지만 숫자로 보면 51.3이라는 게
작년 11월 셋째 주 이후에 최고치다.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네. 직전에 26.8%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최저치 4개월 만에 27.9%가 나왔으니까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 전주 대비 2.7%포인트가 떨어진.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아, 열심히 올렸었는데 다시 그 원상 복구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이제 이 컨벤션 효과는 끝났고 본격적으로 정치적 평가의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 네네. 그 과정에서 잦은 실언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예, 이제 내후회안이라고 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될 소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예결위원장 사태를 둘러싸고 황영철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고 예, 예. 또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지도부를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고 네네. 이게 그냥 뭐 그때 나오는 반응이라기보다도 그 내에 잠재돼 있는 그런 계파 갈등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김무성 의원과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당내에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보고 여기서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을 그냥 무조건 대통령과 여당 때리기가 아니고 반전의 모멘텀을 못 만들면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지역을 보니까요. 한국당은 TK, PK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영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남 지역에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국당에서 좀 이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원인은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떻든 판문점 회동 남북미가 모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논평을 많이 냈는데 좀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번 회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과는 좀 많이 달랐고요. 특히 또 이제 일본이 무역 보복에 나섰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도 국민들의 어떤 그 반일 감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논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역풍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대회동 그리고 지금 일본의 이 그 수출 규제 이 모든 것에서 한국당은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그 스탠스를 잡냐, 자세를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 대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이럴 때는 정파를 떠나서 뭉쳐라, 결집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때는 과감하게 또 실어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TK나 PK에서의 지지율, 특히 60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결국 선거 때는 그분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한국당은 또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도 오른 그 계층을 보니까 진보 보수층보다는 중도층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4%포인트가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 올랐거든요. 진보는 2.8, 보수는 2.5%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 물론 이제 집토끼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의 등락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손은 우리한테 오지 않겠나라는 판단인데 저게 누적되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수권 능력을 보일 수 없는 즉 수권이 불가능한 정당이다. 저런 식의 이 태도나 혹은 준비로는 이런 판단이 들면 또 그 중간층은 확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당의 전략 구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대통령 때리기 여당 때리기만 몰두하고 있고 단기적인 그런 눈앞에 이 정치적 유불리에만 몰두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했고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5만 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7명이 응답을 완료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해서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 오늘 저 YTN이 이 그래프를 네. 잘못 만들어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네.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아니 그냥 전에 있었던 이른바 템플릿에다가 네. 숫자만 넣은 건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건 굉장히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픽 이거는 조작 아니냐 또 이런 비난도 받았고요. 네, 실수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디오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뭐 그래픽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또 저희는 또 내용적으로 자로된 듯한 중립 항상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서요. 일본의 경제 이 수출 규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관광 안 간다. 또 일본 기업 것은 안 산다. 이런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파장이 어떨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국민적 정서만을 고려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정부는 또 정부대로의 또 그 트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외교 무역 상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엄한 현실입니다. 네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한 대응, 명목상의 강한 대응보다도 정확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베 수상이 저렇게 나가는 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 보수 세력이 뭔가 이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뭔가 정상국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재무정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긴 포석하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의 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사지도 팔지도 가지도 말자 이런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흐름은 분명히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말이죠. 또 이러는 데에는 또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일본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 대응을 해야 된다. 네. 혼을 내줘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행여라도 이게 관제 캠페인으로 비추거나 그러면은 곤란해요.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정치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오히려 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대로 정부는 정말 냉정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게 퍼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고 또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을 혼을 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은 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또 맞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의 또 대응의 방법이 달라야 할 줄 믿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보기는 세 가지로 드려봤습니다. WTO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게 이제 45.5%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수출입 규제 등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이게 24.4%. 세 번째는 한국이 일부 양보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22.0%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세 번째 보기 항목 앞에 한국이 일부 양보하여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외교적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2%로 나왔는데 묘하게 민주당이나 진보층, 중도층, 무당파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한국당 지지층이 외교적 해결 이게 4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좀 지지층이 다르게 인식을 했고요. 정의당 지지층은 경제보복 맞대응과 국제법적 대응 이 두 가지가 공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일본에게 맞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면 70%예요.
국제법적 대응 46%, 경제보복 맞대응 24%, 합치면은 70%. 이게 이제 사실은 7월 3일자 조사인데요. 네. 저는 지금 조사하면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아베 발언들이 또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국민들이 경향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3일 수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62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7%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자,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그리고 무선 유선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이미 전화 관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눈동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피자 받으실 분은요 505번째로 당첨되신 5376번 쓰시는 분, 5376번 쓰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 김용민 라이브 내일도 이벤트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